자미하 선생의 학문 정신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미하 박지계는 17세기 초엽의 산림학자입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산림을 높이 쓰겠다, 숭용산림을 표방한 집권 서인 측에 의해서 유일, 과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유일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승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학자이 돼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일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살림으로 있으면서 독행으로 아주 돈독한 행실로 칭송을 받았으며 마침내 인조반정 이후에 김장생, 거의 김장생은 아버지 뻘이죠. 20여 년 차이가 납니다. 김장생, 그다음에 영남의 유학자 유명한 장영광, 이 장영광 거의 동급의 위원으로 받들어져서 등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미하는 이론을 세우는 것보다 실천에 힘쓴 학자였습니다. 그의 학문은 지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해나 도울 정도로 지성의 근본을 두었고, 이 돈독한 행실의 기초는 효, 부모와 자식 간의 효죠. 또 제는 형제와 이웃 간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덕목이거든요. 효제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독행의 기초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분의 관계된 기록을 보면 대인의 기상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천하의 대장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지성정신과 돈독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호협한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제자인 온두표라든지 이유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발관한 사람들인데 이 선생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학자의 길로 바꿨으며 독행의 뜻을 둔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석주 권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시인이고 또 나이가 자미하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권필이 이 자미하를 한번 본 뒤에는 그냥 스승으로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인격이 갖춰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자미하는 정규의 학설을 준수하였으며 주자의 학설에 이의를 보였던 권득기, 조익 등을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미하 선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죠. 조익이나 권득기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나도 정규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왜 내가 정규로부터 이탈을 하느냐라고,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서로 논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의 학설을 따르라고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입장과는 달리 경물치지설, 인물도심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논변들인데 이 논변을 보면 정자나 주자의 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내세운 경우 또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논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견해에 강한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끝내 이 권득기 조익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럼 각각 자기 견해를 지키자, 합치가 안 될 바에는 자기 견해를 지키자라고 결렬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분의 그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는 건데요. 학문 연구에 대한 박지익의 기본 입장은 다음에 인용문에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주자를 따르라고 하지만 이분의 독특한 견해가 요 안에 인용된 말입니다. 선유의 논설을 마음대로 비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바가 있다면 어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서 들리는가. 어떤 하나의 설이 나오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시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설을 비평하여 그 위치를 밝히는 것은 역시 궁격하는 방법이다. 선유의 학문이 자신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천려일시는 있는 법이다. 주자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실수는 있는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선무결합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므로 타고난 바탕의 높고 낮음과
얕고 얕지 않음을 따지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옳을 시자, 시를 구하는 구시정신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시 같은 거 누구나 쓰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시란 두 글자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미루어서 진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박지계는 정치적으로 서인계 인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파적 색채를 강하게 띠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기 친구였던 권득기 얘기 나왔죠? 이 권득기는 동인 출신입니다. 동인 권득기와 친교를 맺은 데 이어 권득기의 아들 권씨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1급 제자죠, 권씨. 김장생 김집부자로 대표되는 7개 서인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윤선과 윤중 부자 등 우기의 서문 계열의 서인들과 가까웠으며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박세채 같은 사람에게 추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박세채는 그 문집을 간행하는 상당히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의 아버지 원종 추승론, 이 원종 추승론을 갖다가 반론을 한 사람이 박지계고, 원래 이의길이 먼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스승의 입장을 대변한 걸로 드러났죠. 인론한 중요한 인사로 지목을 받은 뒤로부터는 김장생, 김집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지계는 인조의 뜻에 영합한 사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조 살림꾼을 무섭습니다. 이 청이라고 하죠. 자기들 생각이 옳다. 상당히 독단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그런 집단이었는데 청이를 저버린 인사란 인식이 이 박지계 자매하고 그 제자들에게 씌워졌습니다. 6번째입니다. 박지계의 학자적 존재감은 예론, 특히 원종 추승론에서 절정에 달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광해군을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대가 비어버리는 거죠. 선조로부터 왕통을 이어받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선조는 할아버지이고 인조는 손자입니다. 자,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큰 문제였는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학계 지도적 위치에 쓴 김장생은 고래라는 건 6.25 경쟁 가운데 의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례 뭐 이런 것들,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에 근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가의 예법은 사가의 예법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조는 손조의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아버지지만 아들의 관계에 있다. 부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손조와 인조는 실제로 조선의 관계에 있지만 왕통상으로는 부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바로 김장생의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미하는 무슨 소리냐, 실제 관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손조는 할아버지고 인조는 손자다. 이렇게 일컬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명론으로 명분, 이름이 맞아야지 이름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됩니다. 정명론으로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로 해야 부자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아버지 대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7번째입니다. 근데 당시에 살림의 분포를 보면 김장생이 살림의 영수입니다. 김장생의 주장은 학계와 정계 대다수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자 하는 인조하고는 뜻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비해 자매의 주장은 이기, 최명길 등 조정의 실권자와 자매의 문인 등 소수가 지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수가 지지했지만 이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임금의 의중과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매의 주장이 관철되었습니다. 선조와 인조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종을 해가지고 아예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원종을
추종을 해가지고 종묘에 모시게 되면은 선조, 원종, 인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살림의 청이가 율령보다 냉혹하다. 청이 호거 율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살림의 그 공론입니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명분을 중시했던 조선 후기의 학계 정계의 분위기상 원종 추승로는 비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사사롭게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을 해가지고 종묘에 모시는 게 그게 과연 사리에 마땅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살림에 대해서 변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살림으로 되돌길에 나갔던 자매였지만 살림으로부터 사면수풍, 사방에서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김장생, 송시열 등 정통 일고각파 학자들이 박치계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선도했습니다. 박치계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과 평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인조대의 전례 문제는 사실상 고래, 주례, 의례, 얘기, 뭐 이런 고래죠. 고래와 한참 나중에 나온 주자가래 간의 논쟁의 전조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뒷날 현종 때 가면 또 그 복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죽었을 때 자이대비 조씨가 무슨 복을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복제 문제에서는 어디에 논리적 근거를 두느냐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주자가래를 갖다 근거를 둘 거냐 아니면 고래의 근거를 둘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아주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지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입각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학파 정파에 따라 입장이 전후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대 논쟁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던 김장생, 김집, 송시열 일파는 원래 자기 스승이 김장생이 고래를 중시했죠.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주자가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주자가래를 중시하던 박치계 일파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또 서인 세력과 반대쪽에 있었던 남인들은 고래를 초이청, 자기들이 의지하는 곳으로 삼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없죠.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집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도 드러납니다. 다만 17세기 들어서 조정의 전례에서도 주자가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선도자가 누구냐? 왜 우리 주자가래가 가장 우리가 중고로 삼아야 될 건데 왜 고래까지 가느냐 해서 주자가래를 중심으로 삼자고 하는 그런 논의의 선도자가 바로 박치계 자매라는 사실은 우리 예학사에 서술될 만한 그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이분의 학문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구시정신. 이게 구시정신입니다. 이 구시정신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또 어떤 일에서도 현실의 근본을 둔다고 하는 본실정신. 이 본실은 문집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할 때 근본과 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실의 근본을 둔다는 뜻입니다. 본실정신은 박치기의 삶과 학문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인조대의 전례 문제에서 자매가 과감히 제 목소리를 냈던 것은 그 자신으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조반정 이후에는 청의와 청론을 표방하고 살림의 학자를 숭용했던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 살림한테 한번 밉보이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종 추승을 앞장서서 제기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나섰던 것은 이 박치계 선생, 아까 대인 기질이 있었다, 대장부 기질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20살 때 그 조원 선생이 돌아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조원을 기린 송을 지는 게 있는데 문집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치계 선생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소신 이거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입니다.
자매하는 원종 추수농 때문에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뭐 제자들도 벼슬길이 열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요. 이 때문에 두고두고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비판의 근거가 뭐냐? 임금의 뜻에 영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학자의 인격과 관련된 일방적인 비판이 주로 이제 그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인한 그쪽 계열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대단한 공격을 받죠. 비판이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자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학술계가 그 단초를 놓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까지 저평가되거나 자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영조 18년 1742년에 가서야 박지계에게 문목이라고 하는, 문목봉이라고 하는 시효가 내려집니다. 이때는 이제 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년 정도가 약간 지난 그런 시점이었죠. 자, 이거는 완전한 이제 이분에 대한 요새 말하면 복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니고 학문 연원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영의정 김제로 영조 때 영의정을 지냈는데 이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극형 자매의 제자인 김극형의 증손입니다. 김제로 또 김상로 이 다 그 집안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박지계 선생에 대한 선양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668년에 인산사원에 취향되는 등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완전하게 복권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 공인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지계 문집, 자매아집을 보면 이 박지계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필주 이 반남박씨 그 박세채 그 집안이죠. 박필주가 창한 시장, 이 시호를 창할 때 그 조정에 내는 게 이제 시장인데 시장 말고는 없어요. 생애를 연구할 만한 그 아주 기초 자료, 압축된 종합적인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애를 연구할 때 필요한 게 전장 비지라고 하죠. 전기, 장, 행장, 비문, 지, 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애재류,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그런 제문 같은 글도 문집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빠져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연부에 세 편을 실었는데요. 아예 문집에는 다 빠져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없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치적 이유, 즉 당쟁과 관련된 이유가 즉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이죠. 상대편과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아무래도 염려되는 바이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이 자매는 평소 저술보다 실천과 후진 교육에 힘쓰다 보니 남긴 글의 편수가 적습니다. 게다가 체계적인 저술이 거의 없어요. 논평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게 맞네 틀리네 해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요새 논문 쓰듯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쓴 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왕복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 그다음에 그 국제 및 추승에 관련된 논변이 있어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여서편 나오면 다 말이 다 거의 더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성리학 관련 논의는 권득기, 조익과 주고받은 서한, 그리고 복제 및 추승과 관련된 시비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그다음에 이제 문의들과 주고받은 거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폭이 넓지가 않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주고받는 글이 전부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13번째입니다. 박지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1990년에 첫 논문이 나왔는데 지금 31년이 됐는데요. 오늘까지 박지계 자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게 약 10편가량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선 전래논쟁,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전래논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병물설 및 인심도심설, 성리학 관련 글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경세론,
임금한테 올린 상소문 같은 데서 그 이제 자매의 경세론, 그다음에 현실 대책 이런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내는 거.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크게 진척됐다고 보기 어렵죠. 저는 또 여기는 자료적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집에 좀 여러 가지 자료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유시시국의 정신이 바로 박지익의 학문 기제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시정신으로 명명합니다. 이 구시정신에 주자학에 대한 견해와 탈주자학적 견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예설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뭐든지 현실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분은 명분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로부터 그에 맞는 명칭을 끌어내야지. 명분 정해놓고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현실, 사람이 발을 땅에다 짚고 살듯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현실로부터 명분으로 올라가야지. 현실을 무시한 명분은 그 모래사장의 사상로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본실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역시 구시정신과 본실정신이 아주 양대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시정신과 본실정신은 오늘 제 발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뭐 제가 대충 마칠 것 같습니다.